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는 안녕하셨나요? 좀 많이 덥고 많이 춥고 그래서 일교차가 많이 컸던 한 주인데 다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뭐요? 이번 주에는 TV조선에서 하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쨌든 거대 담론을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나경원 의원님도 오시고, 이제 송영길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좌우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고, 저가 방청객으로 참여를 했고, 이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발언을 하는 그런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여기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은 상황인데 점점 이제 슬슬 지방선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도 그렇고 그 신문 일면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점점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있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거운동을 함께 하면서 저번 주에 되게 좀 짠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실례로 경로당을 좀 방문했었는데 97세 할머니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식사를 하더니 방으로 잠깐 오라고 하더니 꼭 안아주시면서 손자 같다고 그래서 우리 손자 생각나서 밥 먹으면서 항상 앞에 있었다고 그래서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연락처까지 주시고 매일 전화로 오세요. 잘하고 있냐 이거 감기도 안 걸리고 따뜻한 세상이네요. 네, 그래도. 아직은 따뜻한 세상이죠. 정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가서 많은 걸 좀 받아왔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큰 이슈에 대해서 저희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또 재미있게 좀 풀어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사건인가요? 할프님? 사건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요즘 지방선거 말씀하신 것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좀 역 지나다니면서 좀 많은 후보들 만나지 않으세요? 예, 이제 확실히 아침 나오는 시간, 저녁에 나오는 시간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하는 후보들의 모습도 있고, 후보를 못 보더라도 명함이 이렇게 네. 바닥에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 저도 많이 보게 되죠.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보게 되고, 이제 저희 성향상 이제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제 바른미래당 보면은 좀 반갑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번 지방선거 때 서울에서 청년 20대 30대 후보가 공천을 받은 게 14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 합해서 그래서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충격과 공수가. 네. 그래서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아마 좀 답이 똑같을 것 같아요. 다 OX를 들 건데 네. 현재 청년들의 정치 참여 제도에 있어서 만족하는가? OX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냥 그냥 X죠. X죠. 왜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변하지 않는 선거제도, 그리고 3, 40년 전의 선거운동, 높은 선거 비용, 이런 것들이 좀 기존 정치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기 어렵다라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청년들이 좀 청소년 또는 그 어릴 때부터 좀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구로 얘기하면 약간 뉴스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똑똑한 젊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뉴스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그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약간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일단 돈이 없고, 일단 선거에 나가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쓰고 나서 이제 어떻게 갚기도 힘들고, 나중에 빚을 내서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 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좀 더 거시적으로, 이제 학교 다녔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청년들이 일단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되게 힘든 구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입시만 계속 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에 실제로 나가고 난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느낀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어린 놈이 무슨 정치를 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청년이니까 청년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뭐 희망이 있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식들은 어린 놈이 뭘 아냐, 너네가 어떤 정책을 하겠냐, 정책을 하고 만약에 네가 비례대표로 가건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너네가 뽑히던 간에 나중에 입법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 기초의원 캠프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참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돈과 백. 돈이 있어야 사실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현수막 다는 거, 명함 파는 거, 그치. 뭐 사무장 고용하고 사무원들 고용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돈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캠프도 사실 펀딩을 통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돈을 좀 아끼자고 했지만 저희가 잡은 예산이 한 2,700만 원, 2,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공물 비용이 일단 엄청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일단 그리고 백, 누가 사실을 청년을 써줘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화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 또한 지역에 있는 토호 세력들이 아무래도 그 동네에 있는 그런 배지들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걸 사실 누가 놓겠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 그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많이 없기에 좀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정치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제도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또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돌아다니면서 요즘은 좀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느낀 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참 전국이 어지러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 해야지 라는 목소리가 조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제육 지역구에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희망적이네요. 네, 약간. 조금의 변화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좀 말씀하셨던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완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좀 연속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청년들이 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건 명확해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시니까 더 아시겠지만은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응집할 수 있는 집단의 목소리를 더 듣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은 민주주의는 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치는 냉정히 봤을 때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판이 짜져 있다고 봐요. 뭐 그런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더 말을 못하지 않겠지만, 그런 판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의 책임, 앞으로의 정책이 됐을 경우에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전 청년이라 생각하고, 그 정책에 대한 수혜자도 청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수혜자이자 책임자인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문제가 국가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사실 저는 정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수혜자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낸다 할지라도 수혜자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정책으로 나중에 평가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실례로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그 쓰레기 관련해서 쓰레기 대란 사건. 예.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명목상은 참 좋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현실에서 좀 파악하지 못한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우리의 미래가 조금 우리의 문제가 국가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쓰레기 대란 사건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하나가 생각나는데, 최근에 원래 우리가 그 소화기를 오래되거나 이제 기간이 지나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냐면 보통 가까운 소방서에다 갖다 주면 그 소방서에서 이제 교체를 해주나? 아니 거기에서 이제 그 폐기업체에다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이 일선 소방서에서는 도저히 업무가 과중해서 못하겠다. 그렇죠. 라고 되면서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곤란에 처해지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직접 폐기업체에다 했을 경우에는 일정액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현재 지금 그런 대책이 서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사건이 제2의 쓰레기 대란 사건이 될 거다라고 좀 맞아요.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저는 봤을 때도 좀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당장 집에 있는 소화기를 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맞아요. 내돈 비용 더구나 1인 가족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다 아파트나 빌라에 다 그 소화기 비치되어 있는데 그 비용 다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좀 그런 당장 우리 실생활에서부터 지금 접목이 좀 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책 기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살펴보면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책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분야는 조금 미흡할 수 있으나 생활 밀착형은 되게 잘 내요. 잘 내고 실제로 그런 걸 내가지고 실제로 법안이 입법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청년들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별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 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법안으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한마디. 하세요. 네. 그 말이 생각나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보다 더 저질스러운 사람한테 지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맞습니다. 라고 좀 마무리를 짓고 싶고, 다음에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조금은 지났지만 여전히 하드시죠? 피선거권이나 피서공권. 네. 이거는 좀 OX를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그 정확히 질문이 피선거권 인하를 해야 18세로. 하는 거 아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똑같네. 너무 잘 맞네. 저번주에 나 왕따 시키더니. 그러니까 이번에 잘 맞는데. 그러네.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누가 먼저야?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일단 전 18세는 피선거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뭐 반대의 요지에는 뭐 우리나라 뭐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겠냐, 지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논지는 있지만 사실 권리를 안 주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논의 같지만 어쨌든 간에 나한테 투표권이 없으면 당연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SNS도 많이 발전을 했고 인터넷 시스템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됐지만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스마트폰을 샀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뇌가 2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휴대폰도 내 뇌 중에 하나고 내 뇌도 뇌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견해들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18세 선거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18세라는 나이는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OECD 국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뭐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순정 씨가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 그 청소년들이 경험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걸 습득하는 과정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멀티태스킹 되어 있다. 그쵸. 네트워킹 되어 있다라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저는 이 맞아. 당사자인 수혜자인 친구들이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18세는 보통 빠른 고2나 뭐 고3 정도 나이가 되겠죠. 그 친구들이 내가 이제 입시 생활을 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더라. 이런 기조를 가진 사람이 우리 후배들, 우리 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18세 이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나 또 이렇게 요즘 18세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있어서 10분 공감을 하지만 어린 친구래. 우리가 너 나이 차도 안 나는데 우리가 어린 친구라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 너 꼰대냐? 뭐야? 제가 꼰대는 아니에요. Anyway, 어쨌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동욱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세 이하는 당연히 되어야 하고요.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정치가 필수 과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에 이제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만약에 금리 1%의 차이를 알았다면은 몇 년 전에 토마토 저축은행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저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치가 필수 과목이 된다 하면은 사실은 작년, 재작년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미 기존의 기성 세대들이 물론 정치라는 거에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신물나게 한 거는 사실 잘못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은 저보다 저지른 사람한테 지배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한테는 안 물려주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이 일단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뭐 교육감 선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그런 정책에 있어서 수혜를 보잖아요. 뭐 대선이 됐건 지선이 됐건 교육감 선거가 됐건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명목에 있어서도 저는 18세, 만 18세 피선거권 인하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에 10분 공감하고, 근데 이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과목에. 근데 그게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필수로 하자는 말인데 여기에 공감을 하지만 또 더해줘야 할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상권 분립이나 뭐 형식적 법치주의, 뭐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그거를 학교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그거를 교육할 기회가 없어요,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도 투표해요, 학교에서.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하고 회장 선거도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상권 분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반장과 부반장은 내가 어차피 뽑아봤자 선생님들의 거수기 역할이에요. 선생님들이 짜놓은 룰, 교장 선생님이 짜놓은 룰에 의해서 우리가 정치를, 그게 무슨 정치 활동입니까? 그냥 햄버거 사줄게 하면 뽑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퓰리즘.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서도 좀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청소년들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4.19 혁명이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유관순 열사가 나가서 시위했던 거 다 청소년들이 주도했고, 대학생들이 주도하고 고등학생들이 주도했던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이상한데. 뭐 화나는 일이 있어서 아니 조금 이상한데. 이게 제가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당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너네 선거 때만 왜 선거권 왜 18세로 내리자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 예전부터 18세 선거권은 계속 이슈로 나왔었고 관심 가진 사람들은 엄청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정치적 수사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화가 가득해요. 왜냐면 제가 18세 때 굉장히 분노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현정 씨는 피선거권 18세 이하에 적극 찬성하는 걸 네. 격렬하게. 아 웃긴데. 다음에 이제 나눌 얘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성태. 오케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식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조금 이슈였죠. 엄청난 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있어서 조금 반대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이거에 있어서 처음에 단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단식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걸 약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솔직히 저는 좀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조롱할 거라는 여론이 많을 거다라는 거를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드루킹 사건 있고 나서 바로 남북 정상회담 있었어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지금 80%가 지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론조사의 뭐 신빙성에 대해서 뭐 많은 왈가왈부의 말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이미 드루킹 사건 묻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내부 잡음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진 의원들이랑 후보들이랑 홍준표 대표 간에 엄청나게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슬로건을 정할 때도 후보자들이랑
회의도 안 하고 뭐라고 정했냐면은 이 나라 나라를 통째로 통째로 바꿀 거냐, 넘기겠습니까? 우리 경제를 통째로 바꿀 거냐, 넘길 거냐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보자들 나라를 경제도 그렇게 경제를. 냈어요. 경제도. 경제는 이제 김문수 서울시장이 이제 나라를 경제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대로 쓴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잡음이 많은 상태잖아요. 잡음이 많고 어쨌든 간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일단 시선이 안 좋아요, 국민들이. 얘는 왜 이렇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느냐, 나라 팔아 넘기겠다고 하느냐라는 인식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드루킹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잘 안 하거든요. 별개의 사건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복합적인 사고를 저는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치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사람에 때문에 따라 약간 다를 좀 수도 별개로 좀 봐야 될 필요가 별개로 본다. 물론 복합적으로 보는 사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이 좀 조롱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좀 보는 건 저는 조금 위험한 사고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이건 그냥 별개의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당식 투쟁에 대한 좀 직접적인 좀 그냥 단면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좀 평가가 좀 명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반박은 많지만 일단 그 내부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노코멘트 하는 걸로. 그러면은 이거 먼저 할게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단식 투쟁이 그러면은 정치공학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아, 성공적으로 보냐 안 보냐? 네. 성공적이다. 이거 있잖아요. 뭐 하셔도 되고요. 뭐. 네. 할까요, 우리? 하나, 둘, 셋. 성공적이다. 저는 동그란 게 살짝 보이는 저는 종리? 네.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그거랑 연관이 되는데 아직도 화나 있어요? 아니 하나 있잖아요. 웃으면서 하세요 그래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전 약간 좀 멀리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좀 펼쳐보면요. 뭐 역사적으로 펼쳐볼 것까지도 없지만 어쨌든 펼쳐보면은 원래 이 드루킹 사건을 끌고 왔던 사람은 안철수 대표였어요. 처음에 생각해보시면은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 그래서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을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도 장악했던 측면이 있어요.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이걸 단식 농성을 하고 나서 또 언론의 세례가 자유한국당으로 비춰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승민 대표가 조금은 자극적일 수도 있고 좀 무리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흘렸어요. 그래서 집중이 바른미래당 쪽으로 흘러왔다가 어쨌든 이런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국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수를 결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의 누가 깃발을 들고서 헤쳐 모이느냐에 대한 판도를 가름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2등 선거라고 2등 누가 2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판세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2등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의 결집의 판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성공이다. 하지만 전체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는 얘가 때리진 않아. 얘가 화가 났어. 저는 그렇게 오케이. 릴렉스. 저는 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김 대표의 벼랑끝 전술이 맞아요. 저는 뭐 일정 부분 언론에 관심을 탔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중립에서 약간 동그라미 쪽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효과가 미미했다라고 좀 봐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일회성으로는 일정 부분 효과를 가르치지만 이후에 두 번, 세 번 중복적으로 했을 경우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당이라고 한다면, 정당이라고 한다면
정책과 그런 정당의 방향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런 일정 부분의 퍼포먼스로 일회성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좀 정치공학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 강원대를 든 이유는 물론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100% 다 동의를 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다 동의를 하지만 저는 조금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야당의 대표로서 단식을 하기보다는 그 5월 국회가 이제 열리잖아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거를 국회의원 그 본분을 잊은 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그 약간 좀 생각이 있어요. 별다른 그런 다른 카테고리에서 생각하는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뭐 세비 반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그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성태. 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되게 이례적으로 영장 청구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랑 누구랑 지나가다가 제가 주먹으로 맞았어요. 경찰서를 가잖아요. 그럼 합의하라 그래요. 합의하라 그러지 절대 영장 청구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상징적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좀 쇼 아닌 쇼죠, 사실은. 뭐 그렇게 자작극이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이 조금 더 극적으로 조금 뭔가 스토리 있게 좀 보기 좋게 명분 있게 좀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병원에 실려갔을 때 갔었죠. 둘이서 누워가지고 하는 얘기가 둘이서 못하기보다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누워있는데 우원식 대표가 가자 그만해. 네가 이거 해줘야지. 대통령까지 하자는데 어떻게 나 죽을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치는 퍼포먼스라고 보면은 저는 일정 부분 성공은 했지만 국회의원 본질로서 본분을 좀 잊은 채 망각한 건 아닐까. 국회 정상화는 빨리 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저는 약간 여기에서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고 이슈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단식 투쟁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왜 이슈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미 이슈화가 됐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묻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방선거가 6.13인데 지금 6월 12일 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영향을 그날 받겠죠,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그 뭐 진정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뭐 솔직히 이 드루킹 사건이 진실을 파헤쳐서 국민들이 어쨌든 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원은 하지만 안 좋게도 이슈 몰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6월 12일 하든 6월 15일 하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뭐 미국 정상회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과정이냐 사실 그게 더 관건이지. 근데 그것과 날짜가 이제 근데 언제냐고 그걸로 그것과 지방선거는 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것과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다른 거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국민들은 언제 하든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건 약간 별개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으로 봤을 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쵸, 네, 영향을 객관적으로 주겠죠. 봤을 때. 알겠습니다. 누구 잘못이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얘기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 문화 올바른가 라는 부분인데 제가 짧게나마 좀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 역사에 대해서 조금 좋아요. 조사를 해왔어요. 첫 번째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였죠. 2016년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에서 중립의 의무를 어겼다라며 사퇴 요구를 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는데 당대표실 내부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그 일주일 하고 이제 또 그만뒀던 것도 있고 조원진 현 대한민국당 대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하겠다. 14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 김영삼 정부 시절 구속됐을 당시에 정치 탄압이다, 이 구속 자체가 라고 하시면서 옥중에서 단식을 27일간 하셨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 의원 시절에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단식 만리러 갔다가 동조 단식에 돌입을 해서 10일 정도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83년 5월 18일 가택연금 당시에 5.18 3주년 플러스 군부 독재 한 거 하는 의미로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되게 웃겼던 게,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도 알았던 건데, 여론이 좀 많이 두려웠나 봐요, 전 대통령이. 그래서 그쵸. 병원에 일부러 입원을 시킨 다음에 그 앞에서 문을 맞아. 닫아놓고 전이랑 불고기를 부었대요. 음. 냄새로. 응, 그렇게 하려고. 맛있겠다. 맞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제일 성공적인 단식이 어떤 단식이었냐,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김영삼 저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거기에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단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었던 여론이 뒷받침되어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괴한한테 맞고 이슈화가 될 법도 한데도 이슈화가 잘 안 되고 조롱을 받는 이유는 여론이 잘 안 따라주기 때문이라는 결론도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단식이 마찬가지예요. 인상 깊었던 단식, 성공했을 것 같은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대부분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이제 과거의 단식은 일정 부분 여러분도 모르지만 전 이제 좀 목숨을 진짜 걸었다라는 좀 아,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근데 거기도 동감해요. 지금은 목숨을 건다기보다는 약간 자꾸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퍼포먼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어떤 한계가 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처가 누구든지 해줬을 것 같고, 그게 말리는 거든 하는 다른 방식으로도 했을 것 같다고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맞아. 아이고 저것도 쇼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조롱의 의미가 좀 크지 않았나. 저는 그거 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 사실 과거에 이제 맞아. 단식했던 사례를 많이 말씀해주지만 뭐 40매딜 한 사람도 있고 뭐 유미아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거짓말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의학적으로 사람이 단식을 해가 음식이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에서 10일 내외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계거든요. 사실 그 이상 그럼 그렇기 때문에 뭐 한 7, 이번 김성태 원내대표든 뭐 이정현 대표든 그런 단식했던 게 사실 진정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은 과거에 있었겠죠. 정말 그 절실하고 그 절박함을 단식이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을 또 했지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답습이 또 이런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몇 년 전에 했던 퍼포먼스 단식 또 하네라는 이런 인식으로도 좀 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다라고요. 저는 마음이. 맞아. 네. 그럴 수 있어. 뭐 저 또한 이렇게 버려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은 저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곳에서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원칙주의자야. 네. 저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녹화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상장이 있죠. 네. 네, 한번 또 보여주시겠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살짝 시간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살짝 뭐 준비가 되는 동안이 바로 됐네요. 오늘 되게 삐그덕대네 막 이러면서.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두 분이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엄청 쳐봤거든요. 2편까지 만들죠 막 이러고. 나눠서 올리죠 막. 상장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상장 이중 잡대상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축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축하합니다. 위 사람은 드루킹 사건을 특검에 붙임에 있어 과거 야당 시절과는 달리 조건부 특검을 제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이상을 수여함. 2018년 5월 13일 팟캐스트 제네 모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중 답대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아무쪼록 오늘은 녹화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하는 그런 제도나 이유, 그리고 피선거권,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사건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다뤄봤는데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한 주 또 이렇게 또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짧고 깊은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기 어려운데. 감사합니다.